자, 이번에는 음양 운동을 지지로 조금 더 확장해서 볼게요. 지지는 좀 더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음이 있고 아까랑 똑같아요. 음이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 음양을 우리 밑으로 내려보면 초록색은 목이죠. 봄이죠. 이거 아까 천간으로 했을 때는 간목, 을목 정도 되겠죠. 오행으로 보면 목이고, 그리고 지지토는 천간토하고 다르게 각 계절의 끝에서 음양을 전환하고 조절하고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진토, 미토, 술토, 축토가, 진토가 봄의 끝에 들어가 있고 미토가 여름의 끝에, 술토가 가을의 끝에, 축토가 겨울의 끝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화에 해당하는 글자가 사화하고 오화가 있죠. 지지로. 가을에 해당하는 글자, 금에 해당하는 글자는 지지로 신금하고 유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에 해당하는 글자는 해수하고 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음양 상태인데, 지지들마다 음양 상태를 합쳐가지고 6이라는 숫자로 정리를 해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6기라고 하는데, 임목 같은 경우는 3양 3음의 상태입니다. 임목은 자체적으로 음양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죠. 그런데 임목 다음 글자가 뭐죠? 묘목이죠. 네. 묘목이기 때문에 묘목에서 양기가 하나가 더해지죠. 3양에서 4양으로. 그렇기 때문에 임목도 3양 3음이고 신금도 3양 3음이지만, 임목은 양기가 더해지기 위한 3양 3음의 상태이고 신금은 음기가 더해지기 위한 3양 3음의 상태라는 게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임목하고 신금하고는 인신충 관계죠. 그 다음 묘목은 4양 2음입니다. 양기가 임목보다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서 묘목 정도 왔으면 이제 확연하게 양기가 더 우세하다. 묘목 역시 계속 사화까지는 4양, 5양, 6양으로 양기가 더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계절로 치면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 구간이고요. 그 때문에 방향은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토 같은 경우는 묘에서 한 단계 더 운동이 진행된 건데 5양 1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역시 진토 다음 글자 사화가 6양의 상태로 양기가 가장 강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토의 방향도 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화 같은 경우는 이제 6양지처라고 해서 가장 양기가 강력한 지지인데, 그런데 이제 사화가 또 삼합운동은 사유축 금삼합을 추구하는 글자여서 결국 이 글자의 목적은 음운동, 금운동을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제 6양이라고 해서 진짜 음이 그냥 1도 없다, 아예 막 0.1도 없다, 이건 아닌 거죠. 이거는 육기법으로 그냥 구분 지을 때 6양 정도로 본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 속에도 음기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5화부터는 6양에서 거꾸로 이제 양기는 줄어들고 음기가 왕해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5화 같은 경우는 5양 1음의 글자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아직도 음하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겠죠. 양기가 굉장히 우세하죠. 네. 이제부터 5화에서 미토로 가면은 음이 하나가 더 늘기 때문에 5화의 진행 방향은 음으로 봅니다. 미토 같은 경우는 4양 2음의 상태. 미토도 여전히 여름의 끝에서 양기가 아직은 이게 음하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결국 아이고, 이거 어디로 가냐. 그래서 신금쯤 오면은 이제 아까 임목하고 반대로 똑같이 3양 3음의 상태인데, 임목은 양기가 더해지기 위한 3양 3음이었고 신금은 음기가 더해지기 위한 3양 3음이었다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신금도 진행 방향을 음으로 보고요. 유금 같은 경우는 묘목하고 반대죠. 묘목은 4양 2음이었는데 유금은 2양 4음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위치에 있는 글자들끼리는 다 지지작용으로 충 관계입니다. 임목하고 신금하고 똑같이 3양 3음인데 인신충으로 서로 운동성이 이제 정반대에 해당하고요. 묘목하고 유금도, 묘목은 4양 2음이고 유금은 2양 4음인데 묘유충 관계로 서로 대립되는 운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토하고 술토도, 진토는 5양 1음인데 술토는 1양 5음이에요. 서로 진술충으로 진토는 양기가 확 펼쳐지는 그 구간에 있는 글자고, 술토는 음기가 펼쳐지기 위해서 양기가 확 들어오는 지점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토하고 축토도, 미토는 4양 2음이고 축토는 2양 4음으로 서로 반대되죠. 여름의 끝, 겨울의 끝.
봄의 끝, 가을의 끝. 그 해수 같은 경우는 아까 사화가 육양지처였으면 해수를 반대로 이제 육음지처라고 부릅니다. 해수는 육음이지만 또 해수가 삼합운동을 할 때는 해묘미 목삼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음기가 가장 절정인 상태에서 새롭게 양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사화 같은 경우는 양기의 절정에서 음운동이 시작되는 거고요. 방합으로 보면은 방합은 좀 심플합니다. 아까 계절과 계절의 글자들끼리 모여있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묘진, 봄에 해당하는 글자들 양으로 보죠. 사오미는 여름으로 양으로 보고 신유술은 음으로 보고 해자축은 음으로 봅니다. 유금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처음부터 뭐 음양 상태나 진행 방향이나 채용이나 삼합이나 방합으로 다 대입해봐도 음이 강하죠. 되게 음적이죠. 그래서 이처럼 글자들 하나하나가 가진 음양 상태, 진행 방향, 채용, 삼합, 방합적 요소들, 글자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해석 의미들,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도 사주 해석할 때 뭔가 활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이게 사주 공부의 기초라고 봅니다. 십성이고 뭐 생극이고 뭐 신살이고 그런 것들은 이 과정이 먼저 마스터가 된 다음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결국 음양을 다 펼쳐놓으면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쭉 음양을 구분하는 거 위주로 접근을 했는데, 자, 그래서 음의 특성이 뭐고 양의 특성이 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의 특성, 양의 특성만 확실하게 익혀두셔도 사주를 해석하실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또 음의 특성은, 자, 이건 다 양에 비해서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고 양에 비해서 수렴하려고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정적이고 실리적이고 응축하고 비투쟁적이고 연약하고 연하고 약하다죠. 그리고 뭔가 하향 운동성을 추구하고 수축하려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속도는 느리고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현실적이고 행동보다 생각이 먼저 가고 부드럽고 또 무게로 치면은 이거 부피 맞나? 좀 무겁고, 그리고 유형 무형으로 구분하면은 무형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양에 비해서 현실 생존 환경을 중시하고 좁고 깊은 운동성을 추구합니다. 좁고 깊기 때문에 밀도, 네, 감사합니다. 밀도. 네. 개인적이면서 전문적인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음미 강하신 분들이 뭔가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좀 긍정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 미시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미시적인 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이득 때문에 더 판을 크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새로운 기회나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놓친다거나 뭐 한번 틀을 잡은 거를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점들은 좀 불편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좋고 집요한 면이 있고 양에 비해 비사교적이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온도로 치면은 차갑다 쪽에 속하고 뭔가 채도로 치면은 탁하다. 그리고 음은 양에 비해서 과거를 중시하고, 네, 감사합니다. 뭐 매사 다 그런 건 아닌데 양에 비해서 조금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또 폐쇄적이기도 하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심사숙고하려는 마음이 있고 뭔가 좀 불투명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달리 말하면은 다 꺼내지 않는다, 솔직하지 않다, 뭐 감춘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양이 뭔가 전체적이라면은 음은 좀 부분적인 걸 잘하고요. 그리고 양이 시끄럽다라고 치면은 음은 고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해석에 많이 쓰는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것들. 남자 사주의 선생님은 뭐 남자 사주에 음기가 많으시니 잘 모으고 뭔가 좀 차분하고 실속을 중요시하고 그러면서도 행동은 뭔가 급하지 않을 거고 뭔가 좀 잘 드러내지 않고 현실적인 걸 중요시하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생각을 좀 오래 하실 수 있겠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음기가 강하다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막 음기가 무리지어 있다거나 음기가 아무리 봐도 음이 강하다 했을 때는 음의 보편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다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더 디테일을 본다 이럴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글자 자체의 특성, 그리고 그분 사주 내에 있는 어떤 작용들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양의 특성에 대해서 보면은 양은 역시 음의 비해입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음에 비해 발산하려 하고 시작하려 하고 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에 비해 적극적이고요.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이고요. 역동적입니다. 음이 실속을 중시한다면 양은 명분을 중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기가 강하다고 해서 막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덩치가 우락부락하다거나 아니면 막 눈이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올 것처럼 막 이렇다거나 그게 아니고, 외형은 왜소한데 막 눈빛이 엄청나게 살아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 분들,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양의 특징인 거죠. 물론 이것도 절대는 아니에요. 속도는 음에 비해서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겠죠. 뭔가 선점하는 데 있어서는 좋게 작용할 때도 있는데, 반대로 또 급해가지고 뭔가 피해보는 것들, 손해보는 것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모든 음양의 특성에는 한 가지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단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대부분 다 그 장점도 경험하고 단점도 경험합니다. 근데 이제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를 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양은 음에 비해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이상적이고, 뭔가 음이 생각 먼저 간다면 양은 행동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음이 야 생각하고 해 이러면은 양은 야 하면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양은 음에 비해서 거칠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음은 뭔가 좀 이렇게 말을 해도 뭐 좀 돌려서 말한다거나 완곡하게 말한다거나 자기의 본심을 좀 필터링을 거쳐서 얘기한다면, 양은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그런 거를 잘하고 또 좋아하죠. 그리고 가치와 명분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넓고 얕고 대중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일만 잘하는 사람이랑 두루두루 전체를 다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랑은 특징이 다르죠. 양기가 강하신 분들이 음기가 강한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가는 경우도 많고, 음기 강한 전문가들이 야 이거 우리가 회사를 좀 더 확장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 어떻게 좀 잘하는 섭외에 올까? 음이 잘하는 거를 양은 잘 못하고 양이 잘하는 걸 음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도 해주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은 좀 보편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를 음지의 학문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제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음의 학문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뭐 국어 아니면 뭐 영어 이런 거는 이제 보편성을 갖고 있는 학문이죠. 그리고 즉흥적이고 거시적이고 광역적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뭔가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음은 그 디테일을 잘하고, 그리고 또 양은 다변성이 있습니다. 음이 한번 뭔가 틀을 잡으면 그 틀대로 쭉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에 비해서 양은 자꾸 변화를 추구합니다. 여러 개를 경험하긴 했는데 결과를 얘기할 때는 뭔가 아쉬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음에 비해서 사교적입니다. 그리고 좀 범용성이 있습니다. 양은. 그리고 음에 비해서 따뜻하고 맑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보다는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이 과거를 중시하고 지난 데이터, 뭐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면, 양은 미래지향적인 거를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사람이 뭔가 이뤄놓은 게 없더라도 그 가능성을 본다거나 이 사람의 어떤 설명을 듣고서 그래 잘 될 것 같아 이런 걸 보고서 뭔가 투자해 줄 수 있고, 그런 게 양의 특징이죠. 또 음이 부정적 비판적인 면이 더 강하다면 양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또 음이 폐쇄적이면 양은 개방적이고, 음이 분석적이면 양은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막 음이 혹시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김명리 특강에 참석하신 이유가 혹시 뭐 음양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하신 건가요?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양은 아니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왔는데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즉흥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음에 비해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리고 투명하고 포괄적이고 음에 비해 조금 더 시끄럽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양기가 과할 때랑 음기가 과할 때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양기가 과하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급합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에서 좀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비를 찍고 그냥 어느 귀경길이 차가 안 막힐까 하고서 저기 앞에 막혀 있네. 안 되겠다. 이거 여기서 이번 톨게이트에서 빠져가지고 국도로 가야겠다 했는데 그 구간 한 100m만 지나가니까 뻥뻥 뚫려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더 돌아가는 거더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기가 과하면. 변화도 잦고요. 일을 잘 벌이지만 마무리가 없거나 약하다. 이거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산만할 수 있고 보통 양이 음을 주도하려는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점이 그러니까 나는 좀 많이 발산하는 사람, 반대로 이런 발산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 수렴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좀 과할 경우에는 상대를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기가 과하면은 이제 뭐든지 잘 담아둡니다. 스트레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뒤끝도 깊이 간직하고 있다거나 뭔가를 잘 쌓아두는 거예요. 마음에 잘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음이 과한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서는 양이 과한 게 저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양기를 발산할 때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음이 과하면은 이제 굳이 자기가 이렇게 안 쌓아둬도 될 것까지 쌓아놨다가 마음의 병을 키운다거나 우울감을 키운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서 굳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음기가 과한 걸 정신건강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급해서 뭔가 우당탕탕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다면 음은 너무 느려가지고 타이밍을 놓치는 것들, 뒷북 이런 거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량도 양에 비해서는 음이 좀 적게 보고요. 추진력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잘 참을 수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참지 않아야 될 상황까지 참으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집중력이 좋은 건 장점인데 집착할 수 있는 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기가 과하면 뭐든지 상대와 소통하려 하고 이제 상대한테 막 발산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음기가 과하면 아예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가 해주기를 바라거나요. 음양은 각자 다릅니다. 장점도 다르고 단점도 다릅니다. 음양은 서로 돕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주도하고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주체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음이 양을 주도하려고 하냐, 양이 음을 주도하려고 하냐. 결국에는 음양이 균형을 이룰 때 생산성, 안정성, 연속성이 생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네, 사주명리의 시작과 끝은 음양입니다. 그리고 음양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합니다. 음양이 균형을 이루면 생산, 안정, 연속성을 갖고요. 우리 운명은 사주 이전에 성별의 영향을 받습니다. 양체 남성은 음기 구성이 중요하고 음체 여성은 양기 구성이 중요합니다. 시공간도 운동하고 순환하고 그 시공간 속에 있는 우리도 운동하고 순환합니다. 이 사주명리학은 음양 운동과 변화를 공부해서 인생에 활용하는 실용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